직장인들이 모여 앉아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 11B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 한 일주일 넘게 만에 지금 한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네. 저희가 수요일에 했었고 오늘 또 즐거운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주말에는 보통 요즘은 이제 더운 여름인데 뭐 하시나요? 저는 영화 많이 봤어요. 영화. 저 탑건도 보고 네.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보고 싶은데 재밌어요. 헤어질 결심을 보고 싶은데 이게 기혼자로서 와이프랑 보기가 좀 힘든 거죠. 약간 불륜의 내용 같아서 아니요, 뭐 일단 제목이 헤어질 결심인데 왜? 네. 그 제목 때문에 좀 약간 흥행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그런데 어떻게 보러 가겠냐 사람들이 연인이 그런 말이 특히나 있더라고요. 그죠. 박찬욱 영화답게 정말 재밌었어요. 네. 탕웨이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었던 꼭 그런 봐야 영화였습니다. 네. 혼자라도 보겠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저도 탑건은 봤습니다. 탑건? 네, 탑건 어땠어요? 봤어요. 저는 그 원전을 아예 몰라서 그런지 아주 뭐 재밌게 봤어요. 진짜. 저도 원작은 못 봤는데 네. 지금 왓챠에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탑건 1이. 근데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좀 있다고 해서 그렇죠. 계속 중간에 뭐 이렇게 그 원전의 그 대사를 따오는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출연진도 겹치고 그걸 좀 알면 좀 더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무튼 요즘은 엔데믹이 오고 나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해서 네. 또 다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네, 쐬고 에어컨 들어오죠. 바람을 맞으면서 네. 시원한 극장에서 이제 시간 보내는 거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퀵커머스와 거기에서 파생된 긱 이코노미라는 시장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긱 이코노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발전한 형태, 기존의 긱 이코노미는 단순하게 뭔가 정해진 어떤 서비스를 매뉴얼에 따라서 단순하게 좀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그게 조금 더 발전한 형태가 소위 말하는 그 열정 이코노미, 열정 경제, 패션 이코노미가 아닐까 해서 이거 주제를 우디가 제안해 주셔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열정 이코노미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개인의 열정을 담아 좋아하는 일을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현상. 한마디로 열정을 어떻게 보면 경제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모네타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현상을 열정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하는 팟캐스트도 아직 열정 경제죠. 네, 모네타이제이션 안 됐지만 네, 아직까지는 열정까지만. 네, 그러면 이제 이 열정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단어가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기존에 생각했던 긱 이코노미? 뭔가 본업과는 다르게 뭔가 부업, 저희도 어떻게 보면 부업처럼 하고 있는 거고 긱 이코노미랑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긱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뭐 예시로 먼저 들면 우버나 도어대시나 뭐 우리나라의 배민 커넥트 같은 형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제 미션이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그 수행한 건만큼 이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 1대1 대응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에 속하지 않고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데는 공통점이지만 네. 그리고 열정 이코노미 그리고 요즘에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약간의 개념은 다르지만 그렇게라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 1대1 시간 투입한 만큼 그대로 바로 이제 시급을 받는 아니면 건바의 이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이제 창작물을 그 플랫폼에 공유를 하고 그 컨텐츠가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이제 크리에이터에게 그 사람들의 팬이 돈을 그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요. 긱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업이 좀 네. 되게 힘든 거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봤을 그렇죠. 때는. 네. 딱 내가 한 만큼 받는 거고 어떤 맞아요. 정해진 그 레이트에 맞아요. 돈을 받는 거고 네. 열정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의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팬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네. 좀 스케일업도 할 수 있고 네. 부가적인 좀 더 레베뉴 스트림이 다양해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결국은 그러면은 패션 이코노미는 그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네요. 복제가 가능한. 아니면 어떤 이제 뭐 틀을 만들거나 창작물이 있으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SD나 뭐 아이디어스 같은 곳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완전 대량 공장 대량 생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메이저한 영역에서 팔지 않는 것들을 이제 인디 상품들을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덕질 같은 그런 게 빨리 이제 모니타이징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게 인프라들이 너무 잘 갖춰졌어요. 스펠을 이제 하나하나 싼다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요즘엔 3PL이 되고 그리고 어떤 개인이 어떤 디자인만 있으면 그걸 이제 뭐 티셔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굿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외주해서 바로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마플 같은 곳에서도 이제 만들어주기도 하고. 마플이 뭐예요?
그 티셔츠 같은 거 이제 제작해주는 디자인을 주면 이제 티셔츠를 제작해주는 그 플랫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옛날에 동대문 가서 막 했었는데. 네, 반티 만드시는 거. 근데 요즘엔 다 플랫폼화 됐어요. 비슷한 점이 있다면은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영업을 한다? 영업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통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 이코노미도 어쨌든 플랫폼을 사용해서 일거리를 찾고 거기서 뭐 결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열정 경제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서비스나 디지털 대화, 아까 제이콥이 말씀하신 그런 네. 디지털 대화들을 제공하고 거기서 뭐 팬들을 모으기도 하고 네. 뭐 결제까지도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그 정도의 약간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두 가지 공통점은 아까도 잠깐 저희 잡담할 때 얘기했지만 둘 다 이게 이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했던, 그러니까 경제로 올라오지 않았을 것들인데 다 뭔가 플랫폼화에서 선택도 가능하고 결제도 가능하고 뭔가 유통이 가능한 게 쉬워졌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경제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재밌게 들었던 것들 아니면 그냥 만들어가지고 줬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팔려나가고 돈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컨텐츠라는 거에 대한 게 그러니까 생산과 이제 정산의 개념이 되게 바뀐 게 예전에는 어떤 방송국이나 어떤 뭐 라디오 채널 같은 것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네. 이제 사람들의 어떤 출연자들 급을 매겨서 이 사람들에게 출연료 개념으로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제 창작물 같은 경우도 뭐 인쇄 같은 경우로 이제 얼마 네. 계약금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씩 하는 건데 패션 이코노미는 그게 차이가 있는 게 팬들이 직접 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중개하는 일부 플랫폼들이 약간의 수수료를 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 헤게모니가 방송사 같은 곳에 있는 게 출연료 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그 팬들로부터 직접 이제 조공과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아예 권력이 바뀌어버린 거죠. 누구나 네. 만들 수 있게 됐고 맞아요. 다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 사람들을 모으는 플랫폼의 힘은 남아있다. 그래서 권력의 형태가 옛날에는 아예 권력의 형태로 못 만들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래 다 만들어. 근데 내가 대중한테 뿌리는 힘은 가지고 있을게. 요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되고 있다. 그렇죠. 네, 네. 정말 그 탈중앙화가 돼서 분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말씀하셨듯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고 채널 자체가 많지 않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PD가 권력을 쥐고 있어요. 네, 그쵸. PD가 권력을 쥐고 있었고 채널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비슷한 거를 보고 뭐 허준 이런 드라마는 정말 시청률이 뭐 거의 50% 가까이 나오지 않았나요? 60% 정도. 60%까지. 네. 네. 근데 요즘은 약간 그런 방송이 잘 없죠. 네. 네. 다 서로 다른 걸 보고 있고 네. 크리에이터들 플랫폼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떠오르는 거 항상 우리가 말하는 탑 오브 더 마인드를 꼽자면 전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유튜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유튜브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고 있고 구독한 지 몇 달 됐고 네.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한때는 유튜브보다 요즘은 저는 약간 쇼폼으로 더 넘어가는 것 같긴 해요. 젊은 감성이시네요. 네. 틱톡? 틱톡은 한참 보다가 틱톡이 개인정보를 빼간다는 그 루머가 있었잖아요. 그 이미 늦었습니다. 네, 이미 늦었나요? 하여튼 지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틱톡은 지은 지 벌써 몇 개월 전치였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근데 뭐 릴스나 그 페북이나 인스타에서도 계속 그 쇼폼을 네. 주잖아요. 근데 한 2, 3분 동안 저도 이제 뭐 웃기는 컨텐츠나 약간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쇼폼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실제로 지금 구글 유튜브가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에 되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숏폼 콘텐츠가. 네. 최근에 이제 구글 CEO가 메일로 직접 이제 위기를 설파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게 왜냐면 젊은 세대에서 유튜브보다 그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시청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점점 사람들이 짧은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유튜브도 뭐 10분, 20분 넘어가면 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저희도 방송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아, 맞습니다. 그 5분에 딱딱 끊어주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무조건 1시간을 넘지 않기 위해서 네.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답니다. 네. 갑자기 쇼폼으로 얘기가 넘어가 버렸네요. 저 아, 원래 네, 또 유튜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유튜브, 네. 네, 그 유튜브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찾아봤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산업, 개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가 물론 이건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팟캐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트위치. 네. 네, 뭐 그런 스트리머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거의 2023년까지 8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대요. 벌써 내년이죠. 2024년이면 웬만한
산업 규모가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유튜브로 그럼 돈 버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 그게 또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 광고 수익을 내는 채널이 우리나라가 인구 529명당 1개 꼴이래요. 그러니까 529명당 1명 정도는 돈 광고 벌면서 수익이 나는. 네, 광고 수익이 나는 이게 유튜브 채널. 최소한 몇만 명 이상 구독자 구독이 돼야지. 구독자 1000명. 1000명, 네, 1000명 이상, 연간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이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죠, 사실. 네네. 1000명 모으는 게 이제 말이 쉽지. 네, 그래서 인구 529명당 한 개 채널 꼴인데, 이게 거의 밀집도로 따지면 거의 세계 1위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 666명당 한 개 채널 꼴로 이제 수익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29명이니까 물론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미국보다는 작죠. 한 9만 개 이상 정도 채널이 이제 수익화를 하는 유튜브 채널인 건데, 그 밀집도로 따지면은 엄청 유튜브에 진심인 나라다. 뭐 하나 하면 정말 진심이에요. 코리안들은 1등 아니면 꼴찌. 앞에서든 뒤에서든 1등, 중간은 1등. 하지 않는다. 네, 실제로 남녀노소가 많이 뭐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재기발랄하고 능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 시장에 좀 많이 더 뛰어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아무튼 네, 사용자 수가 4천만 명이 넘는데요. 한국 유튜브 사용자 거의 전 국민 거의 수준이 뭐 아닌가? 거동이 가능하면 다 본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냥 TV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TV는 정말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월 평균 사용 시간이 인당 30시간 가량이라고 하니까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이제 유튜브 생태계가 한국에는 일단 구축이 돼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열정 경제로 처음엔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되게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그쵸?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유튜브에도 온갖 이미 그- 유튜브 네. 크리에이터 시장에 MCN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저기가 어디죠? CJ 쪽에 있는 무슨 그- TV? 아하. 다이아 TV. 다이아 TV. 네. 그리고 저기 그 샌드박스 샌드박스. 네. 단순하게 부업이나 뭐 사이드 허슬로 하시는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플랫폼 자체에서도 그런 피처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MCN들이 뭐 관리자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다든지 네, 엄청 네. 많네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플랫폼들은. 왜냐면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돈도 당연히 벌어야 되고, 다른 이제 사스 툴들이나 뭐 다른 서비스들이 또 바로 치고 나올 수도 치고 있어서 들어오니까. 네. 네. 오히려 플랫폼에서 빨리 움직이면은 사실 크리에이터들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튜브가 정말 엄청난 그 시장 점유율과 든든한 이제 구독자, 이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 말고도 재밌는 플랫폼들 많잖아요.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열정경제 컨텐츠들이 많은데, 오늘 우디가 간단히 몇 개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전에 하나 말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팟캐스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롱테일이잖아요. 네. 근데 꼬리가 이제 몸통과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 같은 데서 이제 유명하던 사람들이 공중파에 제도권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 이제 모두가 그들은 이제 공중파에 나오는 연예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슈카 형도 유튜브에 자기 채널 하다가 지금은 완전 방송인이 됐죠. 네네. 공중파에 나오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인기가 덜해진, 약간 시들해진 그런 연예인들이 팟캐스트로 다시 그 주류 사회로 편입 다시 되는, 복귀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훅 갔지만 이제 김생민 씨 되게 오랫동안 완전 이제 탑 레벨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이제 코너에서 뜨면서, 팟캐스트에서 뜨면서 그 공중파에서 모두가 이제 김생민 씨를 언급하던 때가 있었고, 출연도 많이 하던 때가 있었고, 영수증인가 뭐 그런 네, 거 영수증.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송은이, 김숙 같은 네. 경우도 어쨌든 설 무대가 별로 없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밀려났었는데, 그들이 직접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그게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방송을 복귀하게 되는, 맞아요. 네, 그러한 형태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경계가 약간은, 그러니까 어디가 주류냐에 대해서 경계가 약간은 지각변동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유튜브가 영상 컨텐츠 바탕으로 저는 크게 두 축인 것 같아요. 재미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크게 두 축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좀 수익화를 한 게 클래스 101인 것 같습니다. 클래스 101은 개인적으로 약간의 친분이 있는 팀이긴 한데요. 네. 아우. 이제 온라인 취미 클래스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직무 교육, 그리고 이제는 뭐 온갖 걸 다 배울 수 있는 이제 채널로 이제 확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를 가르쳤었나요? 어쨌든 클래스 101이라는 서비스로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동네 카페에 있는 이제 카페 브루잉 클래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영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이제 판매를 했었던 아, 동네 카페에 브로잉 클래스를 영상으로 찍어서 판매했었다? 네네, 맞아요. 오. 네. 이 친구들을 옛날부터 봐오긴 했었는데 옛날에는 피벗 전에는 과외 중개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울산에서 이제 과외 중개 서비스를 했었었는데 네네. 과외 중개 서비스를 한 온갖 형태로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다 실패했었어요. 오래 했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공간 대여 사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과외비 뭐 정산 서비스도 해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중개 서비스. 왜냐하면 과외 시장이 되게 아직까지도 완전히 메이저 플레이어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되게 아름아름해서 디지털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영역인데 이게 삼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급자가 있고 선생님, 그다음에 엔드 유저, 그러니까 학생이 있는데 이제 엔드 유저랑 돈을 내는 사람과 이걸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가 이제 의사결정하고 돈을 내고 엔드 유저는 이제 수혜자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삼면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요거 세 개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다르고 이거를 제대로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존버 기간은 한 7년 정도 했었죠. 원래 해산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해산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전해보자. 그러면 이제 신사업을 이제 하려면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이 이제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돌려본 거죠. 돌려봤더니 그 사전 예약을 받는 거였는데 제일 높았던 게 이제 이런 취미 클래스였다. 그러면 이런 니즈가 있다고 하니 정말로 니즈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해서 학교 앞에 있는 모 카페 사장님 이제 섭외해서 그 영상을 되게 제가 완전 알파 버전의 앱을 봤었거든요.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텀블벅에 올려서 크라우드 펀딩 받아서 키트랑 이제 영상을 같이 판매하는 걸 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면서 취미 클래스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혹시 시연하다라는 곳 아시나요? 사진 찍는데 네, 아니에요? 사진 찍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시연하다와 그 시연하다의 스타일이라는 게 생겨서 아주 많은 이제 그 사진관들이 시연하다의 포맷을 따라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시연하다 그 분, 김시연이라는 분을 이제 섭외합니다. 약간의 그 전에 약간의 친분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클래스를 하게 된 거예요. 역시 컨텐츠네요. 네. 뜨게 되는 계기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제이콥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클래스1이라는 플랫폼은 너무나도 허접하고 당시에 뭐 초기 버전이고 전혀 유명하지 않지만 김시연이라는 사람, 그 시연하다라는 그 사진 스타일은 엄청나게 유명했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데 되게 예약 같은 거 되게 많이 밀려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같은 거 제대로 잘 하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클래스를 연다고 하니까 이분의 팔로워, 그 다음에 이분한테 어떤 사진 찍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이 몰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첫 클래스가 반려동물의 증명사진을 찍는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그게 일정 수준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클래스 101으로서는 되게 유의미한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플랫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은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누가 돈 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시연님 같이 원래 이제 유명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했으니 이게 레퍼런스가 돼서 네, 다른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유입되는 거죠. 클래스1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었냐면 기존에 이제 공방에서 수업을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약간 긱 이코노미처럼 그 리니어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고 캐파가 한계가 돼 있는 거죠. 슬롯도 한계가 돼 있고 내가 노동력을 갈아 넣은 만큼 이제 선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앞서 나가 있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클래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뭐 이걸 보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 따라 하려고 하면 준비물도 챙겨야 되고 생각보다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영상도 자기가 직접 이제 엄청 섭외해서 찍어야 되고 광고 수익에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유튜브에 올리면. 네.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는 되게 어렵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팬들은 이제 수의 팬들은 되게 열정적으로 볼 텐데 이분들에게 어떤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돈을 주고 덕질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이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풀어냈던 게 클래스 101의 이제 클래스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 클래스를 올림으로써 여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공을 이 클래스를 삼으로써 아니면 자기가 이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좀 더 프리미엄 컨텐츠를 얻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 경제 플러스 약간 팬덤 이코노미도 맞아요. 붙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열정 경제에 팬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터지려면 결국은 팬이 생겨야지만 터지는 거겠네요. 네.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 직접 이에게 이제 출연료를 주는 게 아니라 네. 팬들이 직접 후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팬덤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소비자를 어떻게 확보했냐? 그러면 이분들의 그 팬을 확보하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여기 모심으로써 이분들의 팬이 유입되면서 플랫폼이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러면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여기다 내 강의나 뭐 그런 걸 올리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은 유튜브처럼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한번 스크린을 되나요? 근데 게이트키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수익 분배 같은 경우는 그 클래스 오너에서 영상 제작에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 분배 구조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네, 되게 그 영상에 고도화된 하나의 수익화 모델, 본격적인 수익화 모델인 것 같아요. 클래스 101은. 네, 맞아요.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네. 정도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가 그 합방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은 굿윌로 시작하지만 이게 돈이 개입되게 되면 되게 그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명확한 수익 분배가 있어야 된다. 네. 수익 분배가 이제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방을 하게 될 경우 이걸 이제 어디에 올리느냐 그것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둘이 이제 같이 찍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구독자 수에 상관없이 먼저 올리는 놈 무조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영상을 이제 다른 채널에 올렸을 때 근데 먼저 올리는 사람이 그 구독자나 인지도 수에 상관없이 되게 조회수를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분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출연을 해서 이 방송에 대해서 내가 많이 기여했냐, 너가 많이 기여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생길 그럴 수 때 있고. 항상 미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항상 분쟁이 납니다. 근데 계약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뭐 어렵죠. 퍼포먼스가 어떨지도 모르고. 아 근데 그래서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직 그 시장이 그만큼 성숙을 성숙하지 못한 않죠. 게 네. 그 말씀하신 거는 사실 어떤 연예 매니지먼트를 끼고 있는 연예인들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분명히. 99%는 하지 않는다. 네, MCN이라도 있으면 또 아마 그 정도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냥 정말 나 혼자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계약서를 그 유튜브 사회도 엄청 인맥으로 움직여서 그렇죠. 합방하는 거기 이 때문에 문제는 많아요, 사실은. 네. 야, 요번 방송의 수익은 73이야 라고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말로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아시아의 큰 맥락에서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네. 돈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가 그쵸. 그 정말 쉽지 않죠. 저도 문화적인 맥락이 사실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떤 품앗이 느낌으로 하는 거지. 네. 우리가 이거를 7대3으로 나눌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딱 네. 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아, 아직까지도 그렇나요? 열정 네, 경제의 네. 맥락에서 열정 페이인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제 스티어라고 있습니다. 스티어라는 이제 크리에이터를 위한 수익 분배 플랫폼이 있는데 미국 건가요? 네, 미국 거예요. 네. 네. 또 제가 좋아하는 또 A16에서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사이드 잡으로 아니면 재미로 유튜브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로 뭐 월간 뭐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이드 잡이 아니라 이제 메인 잡으로서 유튜브를 그렇죠. 하시는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이제 직업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합방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품앗이 형태로 네. 이게 상호 부족 같은 이제 그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그게 이제 조회수와 네. 이제 관심이라는 게 네. 즉 이제 돈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뭐 의상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굿윌이었고 어떤 수동으로 아니 협상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들을 네. 이제 기술적으로 풀 필요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스티어가 이제 제공하는 것들은 이제 각 방송에 대한 어떤 대시보드,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어떻게 강화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제일 강력한 거는 그 합방을 했을 경우 누가 어디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애널리틱스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이제 뭐 확실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왠지 그럼 뭐 만약에 별풍선 시스템이라면은 네. 정확하게 어떤 애 재밌는 얘기를 했을 때 별풍선 팍 터졌다 이거 가능하겠지만 네, 네. 광고 시스템이라면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리즈 A 라운드를 1,200억 정도 네. 받았다. 근데 굉장히 이게 필요한 게 결국은 수익 분배에서 이제 아무리 약속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계좌를 누가 볼 수 있냐의 권한이 결국 있거든요. 법인을 만들면 법인 계좌의 이제 접근을 서로 다르게 가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걸 공개해야 되지만 이제 내 계좌면은 사실 그게 분쟁이 되게 많아요. 네. 73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7 있는 사람이 30을 얘한테 띄워줘야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자기 수입을 줄이거든요. 근데 30은 70의 계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계좌를 뭐 보통 계약을 하면은 어떤 상황
상황에서는 내가 계좌를 뭐 오디트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막 넣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줄이고 여기서 비용을 떨고 이런 현상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네. 약간 정정하게 할게요. 그 19년에 창업했고 투자는 이제 200억 정도 받았고 1200억 밸류에 1200억 밸류, 1200억 밸류고 그리고 주 투자자가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지금 이제 많이 좀 시장이 많이 다운됐지만 그 당시 되게 핫한 시장이었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뜰 때였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Anderson Horowitz wins deal for creator economy startup still at 100 million valuation. 그러니까 인데 이게 앤더슨 호로위츠가 보통 윈이라고 한 걸 보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을까. 윈. 네, 윈.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서 윈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리고 엔젤 투자자도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패트리온 대표, 그리고 유튜브 코파운더, 그리고 팟캐스트 솔루션 중에 앵커라는 이제 되게 또 유명한 네.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의 대표, 그리고 아까 말했던 패션 이코노미라는 그 말을 만들어내고 전도했다. 리진이라는 그분도 이제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게 되게 빵빵하신 분들 많이 참여했고, 그리고 되게 탑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그 1200만 구독자 보유하고 있는, 야 얼마나 벌지 상상이 캐시 안 가네. 네이스테라요. 맞아요. 맞죠. 어떻게 아시나요? 캐시 네이스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영상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뉴코고. 뉴코? 네. 네. 그래서 그 레드링크 그 이분도 이제 한 500만 구독자 있는데 이분이 이미 여기서 이제 사용 중에 있다. 그래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월간 이미 뭐 수십억 건의 거래 발생하고 있다. 확실히 니즈가 있나 봐요. 네 그런 거. 아무래도 서양 문화에서는 동양보다는 조금 더 그 철저한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스티어 우리나라에도 진출할 계획은 아직 없겠죠. 근데 아마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쓸 수 있을 것 같고. 솔루션이니까 뭐 쓰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저는 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채널도 너무 많고 뭐 패트리온, 트위치, 유튜브, 맞네요. 스포티파이, 뭐 서브스택 이제 같은 이제 되게 많은 채널이 있고 여기가 서브스택 같이 뉴스레터 같은 것도 공동 취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익 분배를 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기존 이제 기사에서도 언론사 기사에서도 뭐 누구 기자 뭐 누구와 누구 공동 취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데 수익 분배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나온다고 해요. 이게 저는 여기 그 수익 분배로 시작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어쨌든 이게 짜치는 일에 신경 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컨텐츠 개발에만 이제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술로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영역, 뭐 CRM 툴이라든지 아니면 뭐 CS나 뭐 챗봇 같은 걸 해결해 주는 옷 커머스 영역에서 이제 에이블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한 것처럼 크리에이터 영역에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네. 원래. 그럼 여기는 프라이싱이 어떻게 되나요? 이때까지만 해도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일단 무료로 기능만 제공했어요.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도록 먼저 만드는. 근데 금방 그거는 유료로 쓸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네. 지금은 돈 벌기 시작했겠죠. 왜냐면 매출이 중요해진 시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네. 그렇죠. 이게 수수료 개념이 겨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근 아니지만 어쨌든 그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 연결해주는 우리나라 서비스들 크몽이나 아니면은 또 뭐 있죠? 뭐 숨고 뭐 그런 쪽에서 이제 그 가장 문제가 처음에 연결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그 다음에 이 1대1로 계약을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정산 모델이라는 걸 한번 들어가면은 다른 툴로 옮기거나 따로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뭐 그렇죠. 네. 너무 그러면은- 파워풀한 기능을 제공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이 딱 엮여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로 갑시다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묶여버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니면 꼭 중개 수수료 안 받아도 네. 프리미엄 기능으로서 예를 들어 뭐 이거 돈이 벌면 그러면 이제 국세청 형님들이 또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세금 정산 같은 것들을 네.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던지 그렇죠. 아니면 뭐 기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챗봇이라든지 뭐 CS를 해준다든지 CRM을 해준다든지 그 부가 기능에 대해 프리미엄으로 이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지금 이제 이 정산에 들어가면은 그냥 돈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국세청님이 여길 들어올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네가 먼저 세금을 띄고 나한테 주거나 네. 아니면 걔네가 최소한 신고하게 만들거나 요청이 분명히 들어오겠네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되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스티어는 지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얼마나 그 정보에 대해서 플랫폼이 갖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하는 유튜버나 뭐 싹수가 있는 유튜버들을 먼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앱 애니처럼 이분들에게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MCN을 차려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영입하는 형태로 성장 곡선과 나중에 성공하는 그 계속 학습을 시키면은 처음에 네가 이런 정도의 어떤 지표를 보이면은 네. 너는 나중에 얼마를 벌 가능성이 이 정도다라는 걸 예측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네. 아니면 뭐 가이드라인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는 걸 그 멋있는 기반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패트리온이나 트위치나 유튜브나 되게 이런 플랫폼이 많지 않나요? 이러니까 뭐 MCN에 팔 수도 있고 이런 솔루션을 그러니까요. 변수를 줄여서 B2B 저희가 또 B2B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줄인 이제 이쪽에 제공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IT 겨울이 이제 버틸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여기에 핵심은 데이터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고도화가 되면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수익화보다는 어쨌든 데이터 모으는 데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게다가 유튜버들이 정말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글로벌리 확장이 가능한 그런 모델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볍게 4단 느낌으로 이제 멋있고 큰 유튜브 시장에 비교했을 때 팟캐스트 시장은 어떤지 한번 4단 느낌 정도로만 얘기해볼까요? 팟캐스트는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영상은 적어도 눈으로 봐야 되지만은 듣는 거는 24시간 진짜 안 봐도 듣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관여도가 낮으니까 계속 될 라디오 같은 존재인 것 같고요. 저는 은근히 또 그 흔히 소위 말하는 MZ세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팟빵이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올리고 있는데 그 구독자들, 들으신 분들의 연령층이나 성별 이런 게 나와요.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제 40대 남성 압도적인 1위고 그 다음이 한 30대 남성 정도 되는 것 같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여자분들이 많이 하셔서 그런지 뭐 40대 여성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영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오디오나 팟캐스트를 통한 컨텐츠는 또 소비를 많이 안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주제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20대들이 사실은 어떤 경제나 업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이런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근데 그게 일단 노는 데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시작 자체가 네. 정치 쪽에서 시작해서 그래요. 팟캐스트를 네, 그러니까 낙검수로 시작해서 네. 이 포맷도 이제 다른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쇼폼, 그러니까 한 10분 내외인데 국내는 이제 뭐 들어놓고 1시간씩 껴놓고 그냥 계속 듣는 1시간씩 그런. 지나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저는 예전에 또 심사역으로 일할 때 네. 이제는 사람 다 아니까 오디오 콘텐츠 시장에 대해 되게 약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봤었는데 여기가 그 오디오 콘텐츠가 모든 완전 메이저리티가 될 거냐? 그건 아니다. 그쵸. 네, 그렇지만 일정 포션은 계속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근거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이 없잖아요. 훨씬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 앨리스 요즘 편집하시는 고생 많아하지만 유튜브로 하면 우리 이거 못합니다. 네, 유튜브 편집은 일단 유튜브 올리면은 좀 모르게 차렵기도 해야 되고 먼저 맞아요. 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출연자들이 어떤 뭐 분장이라든지 네. 어떤 비주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편집이 난이도가 네. 그 2배가 아니라 10배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 영상이라는 거는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동할 때도 많이 보기도 하지만 근데 그때 눈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의 필요가 적다. 그리고 잘 때도 들을 수 있다. 아니면 완전 딴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적은 집중력을 요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멀티가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강력한 이제 차별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이걸 학습의 재료로 써요. 음성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 더 쉽다는 거죠. 영상보다 네, 맞아요. 용량도 작고 맞아요, 바로바로 맞아요. 학습할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팟빵은 좀 더 유튜브 같은 이제 오픈 플랫폼이라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약간 더 폐쇄형, 이제 조금 더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클로버 학습용으로도 이 서비스를 많이 쓴다고. 약간의 어딘가에 동의를 하고 있겠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잠깐 있을 때 스포티파이를 가입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팟캐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팟캐스트게 돼가지고 되게 메인 플랫폼이에요. 팟캐스트를 듣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멜론이나 뭐 등등에서 뭐 유튜브 뮤직도 그렇고 요즘 유튜브 뮤직 많이 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팟캐스트 콘텐츠가 많이 그러네요. 안 보이는 것 똑같이 같아요. 오디오 그냥 폼이고 말이고 음악일 것만 다른데도 그렇게 음악 앱에서 팟캐스트를 가져가질 않네요. 시장이 네. 너무 작다 생각하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팟빵에서 어쨌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팟빵이 좀 점유율이 높은 편인 걸로 일단 맞아요.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인지 음악 플랫폼들에서는 그런 팟캐스트 컨텐츠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신경을 못 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퀵하게 서치해보면 멜론이나 이런 데서도 있긴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네요. 네.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안 했네요. 네, 시너지는 많이 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음악에 좀 더 아마 집중을 했겠죠? 스트리밍이나 뭐 이런 거에. 근데 스포티파이는 기존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한 10년 정도 해오면서 만성적자였거든요. 근데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흑자 전환에 가까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광고를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광고를. 사람이 음악을 스포티파이도 이제 실험했고 A/B 테스트한 게 광고 듣고 음악을 무료로 듣게 해주는. 너무 짜증나는 거죠. 네. 근데 국내에도 이제 비슷한 이제 비트라는 네. 곳이 있었는데 망했죠. 안타깝게도 이제 좋은 데서 엄청 좋은 데서 투자를 받았는데 망했어요. 비스트? 비트 패킹 컴퍼니라고. 네, 그리고 네. 대기업에서 비슷한 모델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데는 앞에 광고를 넣는 거 완전 극혐합니다.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일단 결과로서 다 망했잖아요. 네. 근데 팟캐스트는 앞에 광고가 들어가도 사람들이 참고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광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 시장은 전 되게 성장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운전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다 보니까 좀 성장이 좀 더딘 것 같긴 한데 좀 땅덩이가 큰 나라들은 막 운전을 8시간, 10시간씩 트럭커들도 있고 막 네. 그런 나라들은 어쨌든 영상을 영상을 볼 수는 위험하잖아요. 없으니까 네. 예, 라디오 같은 걸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거 들으려면 자연스럽게 팟캐스트로 마치 TV에서 유튜브로 이동하듯이 라디오에서 팟캐스트로 많이 또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원하는 주제를 들을 수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운전 이동 거리는 가깝지만 우리나라가 정체. 출퇴근 시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그쵸. 평균 40 몇 분인가? 네, 그래서 전 세계 제일 길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점유할 수 있다면 저는 네, 충분하게 시장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무튼 팟캐스트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럼 우린 거기 탄다. 네, 우리는 타고 있는 거죠 이미. 결국에는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팬덤 이코노미와 긱 이코노미의 모든 게 짬뽕된 하나의 형태가 아닐까 싶네, 열정 경제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뛰어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의 창작물들이나 뭐 아니면 혹은 MCN과의 계약이나 어떤 잠재적인 그런 분쟁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창작물은 되게 네. 쉬워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자기가 만들면은 그 자체에 자기의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어디 등록할 필요도 없고 네네. 그냥 그게 남아있으면 자기 증거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근데 뭐 아. 크리에이터들은 디지털로 다 남아있잖아요 이미. 네네네. 언제 릴리즈가 됐고 다 자기 거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호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안에서 남의 걸 베꼈냐 마냐 뭐 표절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벌어지죠.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텍스트로 된 것보다 영상이 더 어렵고 네, 영상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너무나 변수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컨셉을 베꼈네 만에 하는 것이 바로 표절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점점 좁혀지고는 있어요. 옛날에는 포맷 저작권이라는 게 인정을 안 됐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는 포맷 저작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기 시작했고 이미 미국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송 포맷 사가가지고 네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거항. 네. 맞아. 그게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컨셉만 가져가서는 그게 표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비슷해. 사실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 비슷한데 너무나 그 특징, 예를 들어 복면가왕 같은 거는 정말로 그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하는 그런 컨셉 같은 거는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창작성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IP는 다 비슷해요. 뭐 특허나 저작권이나 창작성 누구나 쉽게 쉽게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는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호를 해줘가지고 독점을 부여하면서 아 저렇게 하면 독점을 주네 하는 이 효과를 통해서 더 창작을 많이 해라. 이제 이게 다 똑같아서 계속 좀 더 좁혀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만들 유인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좋은 거네요.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워낙 또 많아지기 때문에 뭐 다 보호된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 보호되는 건 또 일부일 거고. 그 TV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많고 뭐 노래 같은 것도 가사 같은 거 다 봐가지고 네. 뭐 이상하다 싶으면은 방송 못 나오게 하고 뭐 그런 제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유튜브는 없죠. 네, 유튜브는 없는데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쓰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TV보다 이제 더 길어졌단 말이죠. 너무 네. 했죠. 그러면은 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유튜브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아마 거의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은 몇 개 없었으니까 네네. 뭐 신고를 하더라도 심사를 할 수 있었고 미리 사전 심의까지도 할 수 있었고 진짜 심지어는 그 헌법은 금지됐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있었는데 유튜브 이걸 누가 다 보겠습니까? 신고하면 보겠다고 하면 또 신고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잖아요. 네네.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방송은 왜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걸러내야 되는가? 네네. 이 논리 중에 굉장히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전파를 쓰는 거라는 공중파 특히나 공중파는 전파를 쓰고 전파는 공공재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아. 이렇게 논리가 흘러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게 잠깐 깨진 것이 케이블 TV에서 좀 깨졌어요. 케이블 TV는 그럼 전파를 쓰지 않는데 왜 공공재를 해야 되느냐? 공공재로 봐야 되느냐? 내가 깔았는데, 회사가 깔았는데, 이제 거기서 한번 흩어지기 시작했고, IPTV도 또 더 이상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국가가 사전 검열, 컨텐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검열을 하면 안 되는 게 큰 원칙이 있는데, 네네. 예전에는 그런 방송의 공공성 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국가가 개입할 명분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유튜브는 다 그냥 통신만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거기에 국가가 돈 1푼도 쓰지 않았고 네네. 이제 애매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감히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당분간은 어떤 그런 자유로우면서도 혼돈스러운 상태? 거의 구글의 네. 이제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쨌든 구글한테만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글이 예전에 빅브라더가 된 공중파처럼 거죠. 예, 되어버렸군요. 네. 아무튼 오늘 네. 네, 재밌게 또 열정 이코노미에 대해서 또 열정 이코노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네. 또 플레이어로서 네, 플레이어죠. 열정 팟캐스터로서 네, 네.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고 또 새로운 서비스들 뭐 스티어 같은 서비스들도 들어봐서 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